26번. 문학작품은 당대 사회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렇겠지. 박영준의 모범경작생은 농촌 경제가 피폐해져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 중에 우수 농민을 선발해서 이들을 이용해 통치 질서를 공고히 했던 농촌 진흥 정책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그냥 역사적으로 따지면 32년에서 40년 요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조선인 농민들 너 똘똘한데? 너 일로 들어와. 공부 좀 시켜줄게. 그리고 네 거는 우리가 비싼 값에 사줄게. 야, 나중에 이거 엄청 값이 오를 거거든. 너 쌀농 사지 말고 일단 그거 하고 있어. 대신에 나중에 세금을 조금 올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좀 네가 선동해서 세금 올리는데 협조도 좀 하고 대신에 너는 세금 많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선발된 농민은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한편 이근삼의 국물이 있습니다. 야, 너 앞으로 국물도 없어. 그거에 반대, 반어적 의미지. 국물 있어. 개인에게 입신과 출세를 종용하는 근대화의 개발 논리 하에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 진실하고 성실했던 개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개인은 확실히 입체적 인물이네. 성격이 변할 거니까. 두 작품의 주인공 모두 자신의 안정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항하기보다 환경에 결탁하거나 편승하는 방식으로 생존한다. 인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꼭 저 자식이 나쁜 놈이다, 저 자식이 쓰레기였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걔를 쓰레기로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한번 생각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본문 보러 갈게요. 본문이 엄청 길죠. 자, 천천히 살펴봅시다. 한 번은 읽어는 봐야지. 오늘 온 레슨이 꼭 올 텐데 성두가 성두의 대사야. 누군지 아직 모르지. 성두가 못단을 왼손에 쥐면서 말했다. 모내기 할 거야. 여기에다 이렇게 모 이만큼 들고 이렇게 좀 뽑아서 심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왼손에 못단을 들고 말했다. 글쎄 꼭 올 텐데 요즘 요 시기에 이번 주에 뭐를 못 내면 금년에도 상을 못 할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야. 누구가 어디 갔는데 모내기 철에 왜 안 오고 있는 거지 하면서 걱정하고 있어.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건 뭐냐? 뭐를 못 내면 금년에는 상을 못 한다라는 말은 뭐를 내서 수확을 많이 하면 상을 주는 정책이 있었구나라고. 조선인들 대상으로 벼농사 지어서 수확을 많이 하면 상을 주는 정책이 있었구나 이거지. 기울어지는 햇살을 쳐다보면서 진도애비가 말을 했었다. 진도애비가 말을 합니다. 네가 뭐 속상할 게 뭐 있어? 길서가 상을 탄데도 너는 맞고 담배 한 개도 못 얻어 임마 라고 기어기가 툭 쏘아붙인다. 여기 이야기가 진도애비 입장, 진도애비 대사였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기역이야. 기역이 이렇게. 즉 성두는 누구? 길서가 모내기 철을 놓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야. 성두의 걱정 어디가 있어? 걱정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성두의 길서 걱정. 그리고 올야고도 한날에도 올 텐데 은근히 기다리던 성두가 다시 말했다. 길서는 그 마을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다. 사촌 형벌되는 기역이 같은 몇 사람은 길서를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동네 전체로 봐선 소학교 졸업을 혼자 했고 군청과 면사무소에서 혼자 출입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에게도 지지 않으리만큼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며 지도했었다. 길서 괜찮은 놈이네. 똑똑하고 괜찮은 놈이네.
나이 젊은 사람으로 일을 부지런히 해서 돈도 해마다 벌며 저축을 하여 마을 진흥회, 조기회, 회마다 회장을 도맡고 있는 관계로 무식하고 착한 농부들은 잘난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길서는 착한 농부들에게 있어서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선망의 대상이야. 이 정도면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요약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소설에서는. 근데 우리는 뒤에 보기를 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뭐 길서 이 자식 이용당할 거야. 더욱이 서울에서 모이는 농사 강습회에 군에서 보내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일주일 전 서울로 떠난 길서를 칭찬하는 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중략 부분. 이제 갔다가 돌아왔어? 길서는 인사를 하고 서울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투면장. 면장은 완전 일제강점기의 면장이다. 이거는 거의 100% 친일파야. 그런데 이번에 호세는 자네 동네에서 조금 많이 부담해야 되겠어. 요 고등학교를 6학급으로 중축해야 되니까 너네 이번 연도에는 세금을 좀 많이 내. 길지도 않은 수염을 올리면서 호세의 이야기를 했다. 거야 제가 압니까? 아니야, 자네 동네에선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자네에게도 해가 될 거는 없고. 호세의 이야기, 너만 승낙하면 돼. 네가 마을 사람 선동만 좀 해주면 돼. 그리고 너한테는 해로울 게 없어. 글쎄요 라고 하면서 이미 호세에 올리는 이야기를 받아들였어, 이거야. 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길서한테 붙어있는 이 모범경작생이라는 직책, 호칭 이미 조선을 수탈하는 대리인인 거야. 조선의 수탈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외놈들이 엄청 악랄한 거야. 나쁜 짓을 은근히 뒤에서 조장해가지고 조선 사람들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못 믿게 만드는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가 똘똘 뭉치는 게 싫은 거니까. 그렇지 않나? 길서는 면장의 말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없는 말을 해서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자기도 끼니 굶고 지내는 동네 소작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다. 바로 이게 조선인들의 비참한 현실이지. 일본은 둘째하고라도 일본에 뭐 공부하는 것들, 여기에서의 일본은 시찰단으로 선발이 돼서 일본 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묘목도 못 팔아먹을 거고, 그런 말이 보통 학교 교장귀에 들어가면 돈도 빌려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일제에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협력하면 다른 조선인들은 더 죽어나갈 텐데, 이렇게. 그러면 묘목 심었던 밭에 조를 심고 면사무소 사무원들과 학교 선생들에게 팔던 감자와 파도 썩어버리고 300평밖에 안 되는 논에 비료를 내지 않으면 미국 품평회에 출품도 못 해볼 거고. 외놈들이 이런 걸 했었대. 농사 짓는 사람들 너네 쌀 한 대바가지씩 이렇게 내.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거야. 야, 너네 논의 쌀 질이 되게 좋다 하면 거기에 상금을 줘. 내년에 농사 지을 때 더 하라고 비료도 추가해주고, 여름에 해충 많지 이러면서 농약도 지원해주고 그런 거야. 이렇게 미국 품평회에 출품도 못하고 그러면 상품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벼가 겨우 넉 선밖에 소출이 못 날 것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1년 양식이 부족할 게 아닌가. 쟤네들한테 협조하기는 좀 그런데 안 하자니 내가 너무 궁핍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내적 갈등. 자네 동네 사람들은 얌전하게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던데, 야, 니네 동네 사람들 먹고 살만하던데. 면장이 다시 말을 꺼내서 길서는 곧 대답했다. 그럼요. 근심은 조금도 없다고야 할 수 없지만 묻어난 편은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라면서 이미 이 대사에서 확실히 호세의 인상에 동의했어.
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이기적인 놈이에요. 벼는 누릇누릇 이삭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았다. 농사 잘 됐나 보다. 그러나 얼굴에 주름살을 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왜? 사람들이 농사 잘 된 것 같은데 근심이 많아. 강충이가 먹어 예년에 비해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충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 그냥 보기만 좋아, 쌀이. 이렇게. 길서만이 평양에 가서 북어 기름을 통으로 사다가 농약처럼 쳤기 때문에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 더 잘 되었으나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 가죽같이 맹숭맹숭해졌다 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농민들의 밭은 황량해 길서 다른 논들과는 달리 이 새까만 작은 벌레까지 못 살게 하는 것이 원통했으나 여름 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들어올 것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었었다. 그냥 우리 조상님들 그래 벌레가 좀 벼 좀 먹으면 어때? 어차피 풍년이고 쌀 많이 남아 노는데 옛날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벌레가 먹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만큼 궁핍하단 이야기인 거지. 그들은 할 수 없으므로 어디가 있어. 성두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서 읍내지주 서제당에게 가서 읍내지주 서제당에게 가서 금년만 도지 그러니까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거니까 일종의 임대료 같은 거지. 그러면 임대료 도지랑 호세랑 다른 건가요? 다른 거지. 농사 지었어. 이만큼 수확해 도지를 일단 제합니다. 호세, 세금 내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요만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근데 호세를 늘리겠다? 이만큼으로만 먹고 살란 이야기지. 아까 이만큼만 가지고 사실은 엄청 빠듯했는데 이 이야기죠.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는 관계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기적인 놈이야. 정해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됐다고 감해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소작쟁이와 같은 당치 않은 짓이라고 거절을 했다. 길서는 거절을 했어. 무엇을? 도지 조금 감해달라는 걸 거절했어.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으로 뽑혀서 떠나가 버렸다. 이 나쁜 새끼네 이거. 동네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놈이야. 동네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더구나 금년 겨울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했었던 성도는 이게 무슨 관계냐면 길서가 있고 성도하고는 둘이 친구야. 이렇게. 그리고 성도한테 여동생이 있어. 이 여동생이랑 길서랑 둘이서 사귀는 사이고 올 겨울에 얘네 둘이 결혼시키기로 했어. 성두가. 그래서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했던 길서랑 성두 여동생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던 성두는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그치, 먹고 살만해야 여동생 결혼시키지. 그들은 할 수 없이 큰 마음 먹고 때를 지어 읍내에 들어가 서재당에게 사정을 말해 보았으나 저희 이번에 임대료 땅 농사 임대료 좀 깎아주시죠.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다라는 관계로 돈이 물린다라는 근심까지 들었다. 저기 서재당님 저희 도지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안 돼.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들 분가시켜서 거기 돈 많이 들어갔어. 나도 도지 줄이면 10개월에 굶어 죽어. 이렇게 나왔겠지. 그리고 재수없어. 니들 맘대로 그렇게 하려면 명년부터 내년부터 논 내놔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너네 내년에 농사 짓기 싫어? 땅 내놔. 협박하는 거야. 이 소작 관련된 계약은 1년 단위야. 하는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어 갈 때보다 더 기운이 없어서 돌아왔다. 이 정도면 거의 절망적이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눈앞에 모범경작이라는 큰 말뚝을 부럽게 내다보고 있었다. 볏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큼 늘어선 게 여간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말도 잘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준 채 하는 길서가 미웠다. 이제는 어떻게 길서에 대해서 저 똑똑한 자식 농사도 잘 짓고 부러움에서부터 이제 미워지기 시작했어. 얘기 좀 해주지. 야속한 놈아. 나도 내 땅에 있어서 비료만 많이 하면은 두세 배는 낼 텐데 까짓거. 기어기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며칠 뒤 그들이 다시 놀라는 것은 값도 모르는 뽕나무 값이 엄청 비싸졌고 13등 하던 호세가 11등으로 올라간 것이었었다. 길서가 농사 안 짓고 밭에다가 뽕나무 심어서 묘목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값이 엄청 올랐어. 길서는 돈 벌었어. 그건까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호세가 올랐어. 그것보다 더 열받는 건 이거야. 10등이던 길세네만 그대로 10등에 있어주는 게 너무 이상했었다. 즉 길서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호세가 다 인상이 됐어.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 나가는 과정인데 길서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어. 길선에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 빚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흉년까지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호세만 올랐다라는 것이 우스우며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무엇을 보고 호세를 정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흉년. 그러면서도 도지를 그대로 바쳐야 하는 데다가 호세까지 오던 그들은 세상이 깜깜했다. 절망적이야. 설상가상이지. 야, 이 동네에서는 이제 못 산다. 북간도나 만주로 바가지 차고 떠나야 되나 라고 할 만큼 고향 떠나야 하나 할 만큼 비극적인 처지에 달해 있어. 성도는 혼자 생각한다.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재고장이란 것도 생각하기 싫었어. 다만 못 살 놈의 땅만 같았었지. 절망적이야. 이 정도면은 거의 분노지.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라는 걸 다음에야 알고 누구 하나 그를 곱게 이야기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길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감을 품기 시작하겠지. 길서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겠다라는 오빠의 말을 들은 의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길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팔아넘기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걸 그렇지 않기를 속으로 바랬다. 길서는 일본에서 돌아올 때 자기 논두렁에 가슴에 서늘함을 느꼈다. 뭔가 쫄리는 일이 생겼어. 논에 박은 김길서 푯말도 사라지고 모범경작생 말뚝은 쪼개져서 흩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길서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지. 이렇게 안 맞아 죽는 게 어디야. 이렇게 길서 이 새끼가 돌아왔다고 내가 이거 때려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저기 누구야, 아까 걱정했었던 그 오빠 누구야, 오빠 이름 큰일 났다 씨. 오빠 이름 누구야, 저기 성도가 길서 때려 죽이려고 달려가면서 소설이 끝나. 다음 국물 있어요 이야기. 상범이 체념하기엔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태도로 지시문이죠. 근데 잘 봐.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데다 아버지 환갑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라면서 상범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즉 상범이는 희곡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의 서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관객한테 말 걸고 있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거는 좋아하던 여자가 성악이 있거든. 성악이랑 결혼. 이렇게. 그리고 야, 형이 결혼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아버지 환갑잔치 안 할 순 없잖아. 환갑잔치는 네가 좀 담당해서 하고 형은 좀 결혼 준비할게.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도 31살입니다. 앞으로 살아봤자 한 20년 정도?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거라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집니다.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 뭐 정직하게 정직한 삶의 대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밤낮 손해만 보는 거야. 저는 여태까지의 모든 생활, 정직한 생활을 제가 아는 상식의 테두리에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 근무할 때 일이에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해수욕장 갔죠. 갑자기 저쪽 바위에 옷을 입은 채 기어 들어가는 젊은 여자를 봤어요. 틀림없이 자살이었죠. 밀짚 모자 내던지고 달려가 그 여자 끌어냈어요. 얼굴도 예쁜데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모래 위에 끌어내서 살려냈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라는 말 대신에 벼에 뺨을 갈기고 경찰이 저를 파출소로 데려가더라고요. 자살하려던 여자 살려놨더니 따귀 맞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선 일단 저의 상식, 정직하게 살자. 다른 사람에게 나눔과 배려하면서 살자. 근데 이 세상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부조리한 사회지.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을 바꿔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더러운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이제부터 물에 빠진 놈에게는 돌을 안겨줄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찰 거고요. 즉 기존의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부조리한 사회에 동화되기로 했어. 즉 긍정적 인간에서 부정적 인간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정적 유형의 인간으로 변화하는 거지. 그리고 중략. 글쎄 이 아파트 관리인이 저녁에 돌아가셨대요. 예? 관리인요? 본래 심장이 약하신 분이었는데 그럼 심장마비로? 그래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참 안 됐어요. 식구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좀 모아서 조금이라도 좀 갖다 드릴까 해서요. 문 여사는 아직까지 그 공동체의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어려울 때 서로 조금씩 도와줘야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여유가 있는 대로 내일 아침 저희 방으로 갖다 주세요. 그러죠. 문 여사가 나가려고 한다. 저 어떻게 돌아가셨다죠? 식사를 하시다 그대로 쓰러지셨대요. 마지막 남긴 말도 없이 유언도 없으셨겠군요.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언이 다 뭐예요? 그대로 푹 쓰러졌다는데. 그대로 푹 쓰러졌군.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전 이 방 저 방 좀 돌아다녀야 할 것 같아요. 이 건물 관리인이 부정하게 돈을 잔뜩 모아놓고 그거를 좀 보관해 달라고 상범이한테 잠깐 맡겨놨거든. 이 돈 비밀이에요. 꼭 갖고 계시고 나중에 주시면 좀 이따 드릴게. 이렇게 해서 보관만 해놨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더러운 돈이, 확인이 안 되는 돈이 내 손에 있어. 내가 이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관객에게 자 이제 말을 걸고 있는 거야. 앞에서처럼 자 쓸 말이 조금 많이 있어요.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상범이 다시 한번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뭐라 그래요? 서사극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법의 이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소외효과 혹은 생소화 효과라고 합니다. 생소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연극을 보고 있는데 배우가 나에게 말을 건다.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건다. 관객의 극에 대한 몰입을 차단하는 거지. 너 생각해. 내가 너한테 왜 말을 걸고 있는 거지. 이성적 판단을 유도합니다. 이 5만원
관리인이 저에게 맡긴 귀중한 돈입니다. 자, 이 돈을 어떡하지? 밥 먹다 쓰러졌다. 이 돈에 대해 말할 여유도 없었을 거야. 이 돈에 대해 말했을 리가 없어. 내 상식에, 옛날 상식에 따를 것 같으면 이 돈은 관리인의 미망인에게 돌려줘야 되지만 아니지. 나는 이미 내 상식을 버리고 새 상식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마당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 이기적으로 생각돼 있어. 완전히 얘가 흑화했어. 본시, 관리인은 자기의 아내를 싫어했으니까 오히려 나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쓰는 걸 더 좋아할 거야. 이게 말이야 똥이야.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냥 억지 논리야 이거. 질서정연한 논리야. 또다시 관객에게 그래서 이 돈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내 동생 그 이상한 이름의 회사에 들어갈 시험 준비에 골몰하는 내 동생을 시내 어느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상출이 무대 전면 좌측에 의자를 들고 와서 앉는다. 상출이는 상범이 동생이야. 현소아가 조그만 티테이블을 들고 들어온다. 무슨 차 드릴까요? 저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온 다음에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람은 누구야? 상출이의 형, 이 희곡의 주인공 상범이. 저토록 하세요. 소희가 들어간다. 주머니에서 책을 꺼내 연필로 줄을 그으면서 읽고 시험 준비하고 있어. 어때? 성실하지. 과거 상범이야. 과거의 상범이의 모습과 비슷한, 뭐라고 해야 돼? 성실해. 오래 기다렸니? 아니. 다방에서도 시험 공부야? 할 수 있나? 차 들었니? 뭐 마셨어? 아유, 혹시라도 형이 안 오면 큰일 나. 나 버스표 2장밖에 없어. 차비밖에 없어. 나 돈 없어. 그냥 형이 사주는 줄 알고 나온 거지. 근데 왜 나오라고 했어? 여보쇼, 파인 주스 2개만 부탁합니다. 한 잔에 50원인데? 괜찮아. 나 격리과장 됐어. 이전에 격리과장이 있었는데 비리 저지르는 걸 고발하고 사장한테 고자질해서 격리과장 잘리고 상범이가 그 자리로 들어간 거야. 형이 격리과장? 굉장한데? 어떻게 벌써? 사장이 날 신임하지. 나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세속적인 처세술. 처세술. 옛날 상식, 새로운 상식. 새로운 상식이지. 상범이한테 있어서. 봉급도 2배쯤 오르겠네. 봉급의 문제냐? 자, 너도 입사 시험인가 하는데 합격하려면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운동하라고? 무슨 돈을 좀 써야지. 너 취업하고 싶어? 뇌물 써야지 인마. 세상 다 그런 거야.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상출에게 전해준다. 이거 5,000원인데 5,000원? 돈을 쓰란 말이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문제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앞문으로 들어가건 뒷문으로 들어가건 상관이 없어. 그냥 어떻게든 들어가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마. 비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상출이는 거절하고요. 시험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삽니다. 형도 원래 대학 교수였었는데 그거 때려치고 초등학교 가서 선생님 하면서 아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근데 상범이는 형이나 동생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풍요로운데 마음에 공허함을 느껴. 그러면서 끝. 때문에 됐을까? 상범이가 나쁜 놈이야? 나는 꼭 상범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기 누구야? 길서 이 새끼는 나쁜 놈 맞는데 나는 상범이는 욕하고 싶지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문제 푸시는데 시간 좀 들여볼게요. 시작! 22번 별로 어렵지는 않죠? 정답 4번. 나는 과거에 정직하게 살았고 현재 처세술이 너무 뛰어나 처지를 대비하여 인물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인물 누구? 상범이. 아, 맞아. 상범이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했었지. 오케이, 좋아. 다음 페이지. A는 호세 이야기고요.
A는 호세 이야기. 그 다음에 B는 상범이가 갖게 된 새로운 상식.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죠? 정답 5번. 둘 다 중심 인물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능해 줍니다. 나쁘지 않죠. 24번은 OX 문제니까 확인하러 갈게요. 성두와 기억은 처음부터 길서가 주민의 편을 들어줄 대표가 아닌 걸 파악하고 있었다. 아니지. 처음에 뭐라고? 길서한테 얘기해서 저기 서재당한테 좀 어떻게 좀 해보자 했었지. 서울에서 돌아온 길서는 마을 주민들의 형편이 공궁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면장과 만났나? 아니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 빠듯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면장은 보통 학교 건물 증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호세를 올리고자 했었다. 정답. 성두를 포함한 동네 사람들은 풍년이 들어서 아니야. 겉으로 보기엔 풍년이지만 사실은 풍년 아니었어. 별을 수확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읍내 지주에게 도지로 내야 했다. 이건 또 맞는 얘기지. 동네 주민들이 서재당에게 내는 소장료가 일제히 인상되었으나 길서의 소장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거 대충 보면 엄청 맞는 얘기 같지? 아니야. 서재당에게 내는 소장료가 인상된 게 아니라 호세가 인상된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주민세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옆에 25번에 정답 맞는 얘기는 몇 번이에요? 2번. 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에 나와 있는 니은 유언이 다 뭡니까? 그대로 푹 쓰러졌다라는데 좋아. 그러면 나한테 맡긴 돈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겠지? 이 돈 내가 먹자. 25번에 2번. 상범이 이후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6번도 틀린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5번. 가에서 면장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이기적이라서 그렇지. 상범이 아파트 관리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은 이게 꼭 이기적인 거는 아니야. 그냥 이거는 부탁하길래 받아준 거지. 개인이 자신의 안정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지배 세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모습. 그렇지. 요렇게만 지워 놓으면 맞는 말이 되겠죠. 나한테 돈을 맡긴 아파트 관리인이 지배 세력은 아니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5번 됐을까요?